제4세대 인권론을 동물권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제4세대 인권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있긴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제4세대 인권론은 동물의 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IT 산업이 이제 발전하면서 생기는 문제지만 로봇의 권리라든가,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봇의 권리 또는 그런 과학 문명과 관련돼서 생겨난 새로운 권리들을 그 제4세대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그 문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로봇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동물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서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로봇의 권리보다는 앞에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면서 그것을 제4세대의 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4세대의 권리라고 한다면 앞에 1, 2, 3세대의 권리가 있느냐? 1, 2, 3세대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제3세대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바자기라는 국제법 학자가 이미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의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규정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3세대의 권리에다가 동물권을 집어넣습니다만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권과 인권은 한 카테고리 안에서 한 범주 안에서 다룰 수 없다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동물권은 이제 4세대로 잘라서 말하자면 논의를 해보겠다. 그런데 그러면 인권과 동물권을 연결시킬 때 말하자면 다리는 뭐냐? 그것은 바로 웰빙 패러다임을 가지고 인권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론입니다. 여기서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없고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충분한 시간에 이걸 논의하거나 탐구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한번 이런 실론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제안인 것이고 보니까 강 교수님 또 이걸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내시더라고요. 책으로 낼 때에는 좀 더 정리된 내용을 정리해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좀 읽을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완성되지 않은 작품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여러분들의 조언도 듣고 비판도 들으면서 앞으로 이런 저의 생각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을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연을 시작해 볼까 생각합니다. 연말을 잠깐 보도록 하죠. 저기 교수님 언제까지 우리가 제가 할 수 있나요? 그럼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강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냥 학술 강의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을 못하고 오늘 여기 목사님들이 오시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랬으면 제가 좀 신학적인 인권 문제, 신학적인 동물권 문제를 이야기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문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별로 없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사회과학이나 법학에서 말하는 동물권이나 인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늘 그쪽 자료만 가지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적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따라와 보시면 알겠지만 이 친구는 무슨 신학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무슨 동물 법학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할 텐데 독일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독일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인권의 문제는 무조건 법적인 문제예요. 조혜재 교수가 아까 말씀하신 그분이 독일에 가서 잠깐 연구를 갔다 오셔서 그 자기 책에다 썼어요. 독일 갔더니 이 사람들은 맨날 법 얘기만 하더라. 그런데 사실 독일 가면 법 얘기만 합니다. 그 법 얘기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좋은 이념이라고 할지라도 법 체계를 통해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좋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게 법 체제 안에서 누구나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하나의 법 시스템을 갖춰야만이 그것이 완성된 것이다라고 하는 게 독일 사람들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인권 문제, 동물권 문제, 법적인 문제에 굉장히 치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신학과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신학과도 맨날 우리 교수님 맨날 사회과학 책밖에 읽지 않아요. 신학책을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한테 저런 거만 있나 맨날 욕했는데 그걸 욕하면서 배워가지고 저도 사회과학 책만 맨날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내용에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주로 사회과학적인 특히 법학적인 논의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주제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는 말 오늘날 인권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정치 이념이 되었고 인간의 법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세소 기준이다. 요즘 그렇죠. 말만 하면 요즘 인권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참 문제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권 개념이 굉장히 확대되어 가기 때문에 확대되어 가면서 뭘 의미하죠? 나중에 어떤 것이 인권이고 어떤 것이 인권이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 지금 가장 인권론에서 중요한 것은 제발 인권이 뭔지 정의 좀 해봐라. 인권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인권, 인간의 권리거든요. 권리를 인간의 권리로 제한시켰어요. 근데 아까 동물권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자꾸 확대가 동물권, 로봇의 인권, 나중에 어디 식물의 인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도대체 뭐는 인권이고 뭐가 인권이 아니냐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독일의 학자들은 그것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물권도 말하자면 그냥 윤리적인 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법 안에 동물을 에게 고통을 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인데요. 인권이 이토록 중요한 의미를 얻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것이죠.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선포는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였습니다. 뭐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때부터 인권의 보편성과 실증성을 충족하기 위한 국내외적인 연구와 노력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인권의 보편성, 인권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다. 인권의 실증성, 이것은 말하자면 법을 통한 실증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여러 주제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동물권인데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계몽주의적 자연권 사상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근대의 철학에 있어서 호모 사피엔스인 인간에게만 고유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연권 사상은 자연스럽게 동물을 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동물 뭐 생각할지도 모르고 동물은 기계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인권위를 종차별주의다. 여러분 잘 아는 싱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있죠. 싱어가 종차별주의다. 인종차별주의가 잘못된 것처럼 종차별주의도 잘못된 거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는 말씀인데 동물에게도 권리를 부여하자는 동물 해방운동, 동물 권리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권리운동이 인권에서 동물권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살핍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단편적으로 이걸 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반부에서는 이게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인권 세대론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특징과 가능성을 알아보고 인권 세대론을 끌어온 것은 말하자면 제4세대의 인권론을 이야기하면서 동물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끌어온 것이고요. 후반부에서 대유인원 프로젝트를 사례로 동물권 논증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대유인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와 같은 말하자면 대유인원 말하자면 거의 인간과 근접한 유인원들에게 대해서는 인간과 동일한 그런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그 운동이 하나의 운동으로 끝이지 않고 각 나라에 큰 영향을 미쳐서 어느 나라 헌법에서는 이 유인원에게 진짜로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가 생겼고 절대일의 유인원에게 말하자면 부당하게 동물 실험을 한다거나 하면 정말 형법상 벌을 받는 그런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무슨 고양이, 강아지 또는 그 외에 뭐 토끼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만은 유인원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 야 이건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인원은 특히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점 몇 프로가 인간과 DNA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안녕하세요.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침팬지와 그렇게 DNA가 같다고? 그럼 같은 종족이란 말인가? 이게 진화론 이야기도 야단 안 맞나요?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물학적인 발견에 대해서 신학이 어떻게 응답하면 좋으냐 이런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전제를 신학자는 모르겠어요. 나 그건 생물학이니까 진화론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고, 신학자로서 이런 동물의 권리를 다루기가 어려운 문제가, 그런 문제를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잘못 건드리면 목사님들한테 매를 맞기 때문에 혼나서 그렇습니다만, 어떤 대유인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 시대는 생물학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 뭐 사회학, 철학의 시대, 뭐 신학의 시대 왔죠. 그거 다 지나가고 생물학의 시대, 생물학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시대가 왔다. 이제 그러는 것이죠. 저도 뭐 그런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호신에 와서 신재식 교수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재식 교수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고, 같이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뭐냐? 동물권을 제4세 인권으로 확대해 정초하려는 한 시론이다. 예, 시론입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번 앞으로 또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1번, 인권 패러다임의 변화. 세계적 인권론. 인권의 역사를 서술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단계적 인권론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인권의 역사, 기술 방법입니다. 단계적 인권론은 인권의 변화를 시대적 발전 단계에 따라 서술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스도교 신학과 신앙 또 교회 역사는 인간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죠. 근대 서구의 정치적이며 경제적 발전은 인간에게도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냉전 후에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은 어떻게 기술하며 인간의 권리는 어떤 무엇인가, 이렇게 시대적인 발전에 따라서 인권의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 그것을 단계적인 인권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단계적인 서술 방법은 다양한 역사와 철학과 종교에서 인간 복음성의 특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뭐 스토아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신학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근거에서 그래 인간은 존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중요한 사상을 통해서 인간이 존엄하다고 하는 것, 인권은 평등하다고 하는 이런 사상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서술적 방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인권 담론에서 인권의 보편적인 가치를 논증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존엄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고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인권은 폭력과 독재와 테러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때 긴급하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제가 윤리학자지만 뭐 윤리적 이론을 하기 위해서 윤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윤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산다면 윤리학자들은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학자들은 생존하는 것이죠. 인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론적인 어떤 그런 관심?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어느 시대에 어떤 사상에서 인권은 이렇게 논증될 수 있다,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사람을 향한 이와 같은 억압과 폭력이 횡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두고 보아야 하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불법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인권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의 두 번째 줄에, 인권은 전형적인 불법 경험에 대한 도덕적이며 법적인 응답이다. 저 나름대로 인권을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인권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인권이란 응답이에요. 뭐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인간에게 불법을 행하느냐, 폭력을 행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이 인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은 것이죠. 세계인권선언서 1948년 12월 10일이죠. 그 전문에서 이런 종류의 인간을 향한 전형적인 불법 경험, 이런 종류의 도덕적인 파국 경험을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도덕적이며 법적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인권이다. 이렇게 우린 정의 내릴 수 있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의식하면서 새로운 인권의 역사에 대한 기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권을 인간의 본성보다는 인간이 겪고 있는 불법적 경험에 근거해서 서술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이론이 세대적 인권론입니다. 세대적 인권론은 1970년도 유엔, 특히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체코 출신의 프랑스 법학자인 바삭이 1979년에 제3세대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인권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구성은 이제 바삭이 그와 같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지구적 불평등, 국제법적인 해당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인데, 1914년 유엔 총회가 제안한 신국제 경제 질서가 있죠. 이제 1945년 후에 많은 제3세계 국가들이 식민지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럼 벗어났으면 그 나라들도 서구국가와 같이 동일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동등한 입장에 서해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되고 민주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식민지국가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가난 속에 살았고 여전히 독재 속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제3세계 국가들의 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신국제 경제질, 새로운 국제적인 경제질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유엔이 발표한 바가 있어요. 그 신국제 질서에 대한 그와 같은 입장을 인권적 관점에서 풀어낸 것, 그것이 제3세대의 인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겁니다. 제3세대 인권은 사실은 제3세계가, 제3세계는 요즘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저개발 국가와 저개발 국가들이 소위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에 대해서 반격하는 인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한 것은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바삭은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입니다만, 체코 출신입니다만, 신생 독립국가로 구성된 남반구에, 요즘 남반구란 말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3세계란 말이 참 좋지 않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학자들이 남반구로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북반구와 남반구, 이상하게 지구록을 보면 어떻게 지구의 아래는 가난하고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남반구와 북반구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만은, 신생 독립국가의 남반구와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룬 서구국가 북반구 사이에서 발생하는 지구적 불평등의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국가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강대국들은 군비 경쟁에 뛰어들고 핵전쟁의 위험은 고조되고, 이러면 냉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적 환경 파괴로 인해 생태계는 점점 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쭉 가만 보니까 이게 오늘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새로운 신냉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 신냉전 시대가 됐는데 어쩌다 우리가 다시 70년대로 돌아갔나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70년대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절대적 빈곤과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착취와 전쟁의 위험에 시달리던 저개발 국가들의 민중들의 삶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러한 고난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바삭은 인권의 세 가지 기본 이념, 자유, 평등, 박애를 집단적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제시하게 된 것이죠. 아주 유명한 주장입니다. 인권론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짧게 그냥 1세대와 2세대는 짧게만 설명했습니다. 1세대는 뭐냐?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18세기부터 유럽 국가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고전적인 인권으로서 개인의 자유로운 방어권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권 그러면 바로 이런 개인의 자유로운 방어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인의 권리인 것입니다. 아까 탄압 패러다임을 이야기할 때도 그 굉장히 중심적인 개념은 개인의 권리를 국가가 침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로운 방어권은 또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인 것입니다. 시민적 자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에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스타투스 네가티브, 라틴어로 스타투스 네가티브스, 네가티브, 부정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권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권리는 뭐죠? 그만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스스로 나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을 가져야 되는, 그러니까 스타투스 액티브스, 액티브하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1세대가 말하는 것은 개인의 방어권을 이야기하는데 국가로부터 자기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요, 동시에 국가의 정치적인 결정에 개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인권은 바로 이와 같은 자유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1세대 인권으로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생명권, 고문금지, 재산권 등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재산권이에요. 사실은 제1세대는 역사적으로 보면 재산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상업 자본가들이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 자산이 생겼는데 말하자면 그 자산을 국가가 통제하면서 갖지 못하게 하니까 개인이 그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건 내 권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인적 자유권이 생겼다는 것이죠. 개인적 자유권의 출발점은 재산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재산권은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도 많은 인권의 논의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인 거. 넘어갑니다. 다음 줄에 보면 제2세대 권리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계층에 처해있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시작되었다. 18세기 말부터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서구 사회에서는 노동계층의 사회, 경제, 사회적 인권의 실현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요구된 것이고 1세대에서는 말하자면 가진 자의 권리였어요. 자산가들의 권리,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권리는 침해당하기가 일쑤였어요. 노동자들은 어떤 사람 남자만 있나요? 아니 여성도 있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의 노동도 있었습니다. 그런 노동의 계급에 대한 계급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틀어서 제2세대 인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도 제2세대 인권에 영향을 준 사람은 역시 칼 막스겠구나 하는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제2세대 인권은 노동권,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거주권, 식량권뿐만 아니라 먹을 권리가 있어요. 교육권, 문화권, 사회적 보장을 받을 권리, 이게 제2세대의 권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요즘은 제2세대 권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우리말로도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